노르웨이 국펀드가 전 세계에서 규모 면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커다란 펀드입니다. 그 국펀드의 비트코인의 그 노출이 2024년 그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53%가 늘었습니다. 투자 자금이 2.5배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기관들이 하나 둘씩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승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제는 미국 증시의 하나의 종목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나스닥 올라가는 날은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그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굉장히 상승폭도 큰 하나의 테크주가 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선도했던 기업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2025년이 됐잖아요. 네, 벌써 2월이 됐는데, 그러면 2025년을 리딩할 수 있는 트렌드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2025년 미국 주식 시장은 사실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모두 하나의 관계가 있죠. 이게 이제 트럼프로 다 귀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연관된 키워드가 이제 2025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트럼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관세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뭐 며칠 전에도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또 폭등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이 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시장은 베어마켓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PI라든지 PC 물가 지수가 매달 발표가 되는데 이 물가 지수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랑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에서는 지난 점도표에 이제 2025년에도 금리를 두 번 내리겠다 이렇게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도표가 추가적으로 바뀌지 않고 올해 두 번까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제가 볼 때는 대세 상승장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 올해 못 내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랑도 관계가 있고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갑자기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좀 끈적끈적하게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의 금리가 계속해서 끈적끈적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비슷하게 끈적끈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왜 끈적끈적한가를 보면 결국은 거주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음, 이 거주 비용이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거주 비용은 바로 효과가 안 나와요. 보통 이게 금리를 높게 설정해 놓으면 기준금리를 좀 호기시하게 놓게 되면 반응을 하는데 보통 최소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슬슬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거주 비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거주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CPI 같은 경우는 뭐 거주 비용 떨어지면 3분의 1 이상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아마도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역시도 금리 계속 내가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트럼프랑 이것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최대 수혜 종목은 역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팍팍 미는 대통령은 이제 역사상 없었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한다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트렌드는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지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요. 다행히 트럼프가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인공지능도 꼭 1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을 좀 서포트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굉장히 좀 그 빅테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 해체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아마 이 미국의 빅테크를 적어도 괴롭히지는 않고 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투자의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 모두 다 트럼프랑 연결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이번 2025년에는 하나의 커다란 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집권한 지 첫 해니까 트럼프 영향이 네,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2025년에 미국 주식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 앞에서 제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 증시 역사를 이제 쭉 펼쳐놓고 보면요. 전체 100 중에 70%의 기간에는 상승장이었고요. 딱 30% 기간만 베어 마켓입니다. 이제 하락장인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을 들고 있으면 70%는 올라가고 30%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 30%일 때 추가적으로 계속 뭐 비중을 확대하고 이러면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과연 역사상 봤을 때 딱 30%만 약세장, 그 베어마켓이었는데 베어마켓은 보통 언제 오는가? 이걸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베어마켓은 보통 뭐 팬데믹처럼 완전히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침체하는 경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리세션이라고 부르는데 리세션, 즉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베어마켓이 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채권의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높다는 것은요. 결국 안전한 주식, 안전한 자산의 이 투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금만 들어도 막 4%를 주고 채권은 막 6%를 주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요. 굳이 10% 정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10%인데 10%를 벌려고 뭐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베어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딱 진입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그러면 과연 지금 미국 증시는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가 않죠. 사람들은 사실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금리 인상 하나인데 금리 인상을 점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올릴 거다. 그리고 관세 많이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결국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망을 제시하는 투자자들은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금리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무조건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의 커멘트를 제외하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낮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리세션의 확률이 적다면 그러면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란 얘기고 대세 상승장이란 얘기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정이 오면 조정이 물론 올 수 있겠죠. 조정은 이 대세 상승장 가운데서도 적어도 이제 1, 2년에 한 번씩 오니까. 근데 조정이 오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사이면은 바로 전고점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전제를 갖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잖아요. 임기 1년 차. 미국 주식의 역사를 이제 그 4년으로 끊어서 분석을 해보면요. 대통령들의 임기 1년 차는 주식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1933년부터 그 지금까지 주식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7%가 나오거든요. 1년 차에. 그래서 1년 차는 보통 주식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고요. 2년 차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평균 3%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1기에도 2년 차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 2018년에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하면서 주가가 6% 이상 떨어진 적이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 때도 2년 차에 마이너스였죠. 20%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년 차는 좀 걱정해야 되는데 1년 차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주가가 굉장히 좋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2017년에 이제 트럼프 1년 차였는데 그때는 S&P 500이 19% 이상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건데 미국 증시에는 여러 가지 미신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제뉴어리 에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월 달에 만약에 S&P 500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 그 전체 1년도 플러스로 마감될 확률이요. 무려 89%입니다. 이야. 그리고 만약에 1월 달이 플러스로 끝나면 그 해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19%고요. 근데 음. 이제 올해도 1월 달에 2.7%가 올라가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플러스였으니까 그 얘기는 2025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확률은 거의 90%다. 10중 음. 8구가 넘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트럼프 1년 차라는 것도 그렇고 그 1월 효과도 그렇고 아마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주호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주식 빨리 사고 싶고 막 엔비디아 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확실히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 되겠네요.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혹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냐. 올해는 그 두 가능성이 둘 다 높지 않으니까 투자했을 때 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큰 애로 보는 게 통계적으로 맞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 입자장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한 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10% 20%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 내려갔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던 종목을 좀 저가에 사야지 그러고 샀는데 또 20%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베어마켓인데 베어마켓만 오지 않으면 사실 20% 30%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면 보통은 금방 반등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크립토 쪽을 들어주셨는데, 비트코인 ETF가 작년에 출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 예. 비트코인 현물 ETF 통해서 되게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미국 주식에는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유동성을 뺏어가니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유동성이 분배된다는 그 쪽에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뭐 역사상 이렇게 성공한 ETF는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블랙록의 그 IBIT인가요? 이게 네, 굉장한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피델리티도 성공을 했죠. 23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신규 투자층이 확대되면서 엄청나게 그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이제 블랙 그 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다 해서 8개인가 9개 되는 현물 ETF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물 ETF에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원래 있었던 자금이 다른 곳에서 빠져서 들어가는가 아니면 이게 원래는 없었던 투자 자금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신규 투자층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라고 보는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투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크다란 이유가 ETF 출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새롭게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게 2024년이었고 그 중심에는 현물 ETF의 출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내가 개인 투자자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투자자는 사실 그 투자 자금이 굉장히 큰 기관들이거든요. 연금 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사는가 이게 사실 게임 체인저인데 지금 ETF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규제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ETF에 투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커졌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미국 주식 뉴스를 분석하다가 한 가지 굉장히 커다란 뉴스 하나를 봤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미국도 국부펀드 만든다 그러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전 세계에서 규모 면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커다란 펀드입니다. 전체 자산 규모가 1.5조 달러거든요. 근데 지난주 발표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국부펀드의 비트코인의 그 노출이 2024년 그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53%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어, 가지고 있긴 했는데 투자 자금이 2.5배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4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기관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고요. 미국의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총 자산이 지금 4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40조 달러에서 만약에 1%만 비트코인에 들어가면 4천억이잖아요. 4천억 달러가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뭐 주식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이 빠진다는 의미보다는 이 굉장히 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승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식 시장하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요. 비트코인이나 그 이더리움의 그 자산은 주식 시장하고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일종의 해칭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식시장 음, 떨어질 때 나는 비트코인 갖고 있어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해지로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에 이제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나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유동성하고 묶이게 됐어요. 그 얘기는 주식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이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S&P 500하고 비트코인의 그 수익률을 연관성을 따져보면 같은 방향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상관계수라 그러는데 상관계수가 0.0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0.01은 아예 그냥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 올라가는데 하나 떨어지고. 네. 근데 이게 2020년부터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이게 0.01에서 0.36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수치가 나왔는데 2024년에는요, 상관계수가 0.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학상에서 상관계수가 0.6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간주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6이란 얘기는 결국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36%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는 미국 증시의 하나의 종목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나스닥 올라가는 날은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좀 그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굉장히 상승폭도 큰 하나의 테크주가 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주호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정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나스닥의 하나의 종목으로 좀 느껴지는 감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예. 아이비트가 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좀 그런 영향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